면접 본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보고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영화값이 아깝지 않았다.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를 할 테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줄거리부터 싹 풀어보겠습니다. 이병헌님이 연기한 주인공 펄프회사 태양제지에서 30년을 몸담은 유만수는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어요. 2층 집인데 평수로 따지면 거의 아파트 두 채나 마찬가지인데 아내 생일에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장어를 보내준 거야. 기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그러면서 막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만수의 회사에서는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태양제지를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대비해서 반장인 만수는 동료들 앞에서 미국 경영인들에게 따질 말을 펜으로 손에 써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이라고 한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선 모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이 자기 일도 아닌데 참 인간미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반장인 만수는 애초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뒤에 미국 경영인들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반장인 만수는 쫓아가가지고 연습한 대로 따지기 시작해요.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이라고 한다면서 이러는데 그 옆에서 통역사가 통역을 해줬는데 그 경영인이 이렇게 답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동료가 그걸 보고 있다가 만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 혹시 장어 받았냐? 장어는 사실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줬던 거였어요. 그렇게 만수가 실직하자마자 가세가 바로 기울기 시작해요.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테니스 포기, 당신 분재 잡지 끊고, 그리고 우리 집. 어? 아내가 전업주부라 외벌이였지만 가정에서 쓰는 지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내는 테니스와 댄스를 배우고 있었고 둘째인 딸은 첼로를 치고 있었는데 첫째인 아들이 그나마 평범한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만수는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실직한 만수는 파피루스라는 큰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이 시작하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창문 너머에 큰 빌딩에서 햇빛이 만수의 얼굴에 세게 비쳐요. 그래서 햇빛이 안 비치는 쪽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만수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데 이때 면접관이 자신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아는 후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만수는 싫은데요? 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 이러면서 면접을 마치고 면접관이었던 후배가 문제지라는 회사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요. 파피러스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일본 쪽으로 판로를 뚫어서 잘 나가는 회사니까. 그러면서 그 후배가 형님 치과 좀 가요 이렇게 말해요. 만수가 면접을 볼 때부터 충치 때문에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대출 때문에 집안 살림을 다 당근하려고 내놨다고 해요. 결국 집까지 내놓게 됐는데 만수한테 이 집은 원래는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다가 중간에 남한테 넘어가서 이제야 내 집 마련을 해서 겨우겨우 되찾은 집이에요. 그런 집이 남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필이면 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동네 친구가 그 집을 사려고 나타난 거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문제지에 드디어 찾아가게 됩니다. 그 회사 화장실에 가가지고 공장장이란 사람 앞에서 만수가 무릎을 꿇고 막 빌어. 처자식이 있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사람을 뽑아주겠어? 결국엔 공장장은 그냥 갔는데 그 문제지의 반장 박희순님이 연기한 최선출이라는 사람이 아예 어디 가서 이걸로 술이나 한잔 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머니에 찔러줬나? 그랬을 거예요. 만수가 워낙에 딱하니까. 근데 이 최선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SNS 인플루언서 같은 스타일이어서 자기가 구한 산장 같은 집에서 혼자 막 위스키를 마시고 장작을 패고 그런 영상을 SNS에 올려가지고 본인 인생을 한창 뽐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수가 얼마나 부럽겠어. 이 최선출이 올리는 영상이나 어떤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 자리가 딱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있는데 깜짝 놀랄 사건이 생깁니다. 만수의 딸이 첼로를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만수의 딸이 엄마랑 아빠한테 어떻게 치는지 잘 안 보여줬었나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레슨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더 이상 딸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만수의 딸이 완전 첼로 천재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대학 교수한테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슨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게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만수의 딸은 자기의 말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남한테서 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아이인데 약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딸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려면 첼로의 길로 반드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인 만수의 입장이 어땠겠어. 반드시 취직을 해야겠다는 명분이 더 커진 거죠. 그럼 만수가 맨 먼저 뭘 하냐면 최선출을 미행을 해요. 뭘 하려고 미행을 하냐,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최선출이 머리에 화분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화분을 들어서 막 이리저리 조준을 하다가 화분에서 물이 막 줄줄 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근력운동? 카메오로 나온 김혜숙님이 지켜보고 있던 거지. 그래가지고 화분 떨어뜨리는 건 이미 물 건너갔고 만수가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쟤가 없어진다고 그게 내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이러다가 파피루스에서 봤던 면접이 딱 떠오른 거야. 그때 면접을 같이 봤던 경쟁자들이 몇 명이었을까? 하나, 둘... 어라? 이제 만수가 뭘 하냐면 그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 제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거야. 자기가 어떤 제지 회사를 세워서 이번에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파피루스에서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도 이력서를 보냈겠지. 뭐 취직을 하려면 뭐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니까. 그 중에서 A+급들의 사람을 추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기 이력서랑 비교를 해봐. 여기서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두 명이 딱 나온 거지. 한 명은 이성민 님이 연기한 구본모, 또 다른 한 명은 차승원 님이 연기한 고시조인데, 그 다음 만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만수의 집에는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을 한 뒤에 얻은 북한산 권총이 있었어요. 실제 권총이. 그거랑 똑같은 프라모델 권총을 구한 다음에 바꿔치기를 한 거야. 이제 실제 권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자인 구본모, 고시조 플러스 최선출을 죽여서 자기가 파피루스에 합격하겠다는 아주 사이코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맨 먼저 만수는 구본모의 집 근처에서 잠입을 해서 구본모가 어떻게 사는지 훔쳐보기 시작해요. 구본모도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있었는데 연극 배우인 구본모의 아내 여메라님이 연기한 아라는 어차피 제지회사 또 들어가도 5, 6년 뒤면 정년인데 차라리 집에 빵빵한 오디오 있으니까 그걸로 음악 카페나 차리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구본모는 아내한테 여보, 나 25년 동안 종이밥 먹고 산 사람이야. 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고. 당신도 내가 종이밥 먹고 번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가 만수가 거짓으로 올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낙담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탁 떠오른 거야. 우리가 종이를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만수가 구인 공고를 올릴 때 쓴 문장인데 그걸로 합격한 걸 문자가 아니라 우편으로 보냈겠구나 하고서 혼자 우편함으로 막 뛰어가. 그래서 구본모랑 아라가 서로 떨어졌는데 이때 그 두 사람을 훔쳐보던 만수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타나요. 그걸 이제 아라가 약간 산자락 같은 곳에서 발견하고는 자기가 연극할 때 알아냈다 그러면서 상처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한다면서 뭐 다리를 위로 올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응급처치를 해주죠. 원래는 상처를 심장보다 낮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뱀한테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만수는 다시 구본모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이번에는 집 안으로 아예 몰래 들어가서 구본모를 죽이려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구본모는 없고 구본모의 아내인 아라가 어떤 젊은 연극 배우랑 불륜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마침 구본모가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본모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이력서에서 본 번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본모씨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대표님이 구본모 씨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본모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옷만 갈아입고 갈게요 하면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야. 결국에는 구본모가 그 불륜 현장을 보고 나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아우성을 질러요. 그 다음에 만수가 구본모의 집에 다시 잠입을 한 다음에 오븐 만질 때 쓰는 장갑 속에 총을 들고 가서 구본모와 대면을 합니다. 그때 구본모는 조용필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서 혼자 이렇게 의자에 실성을 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구본모는 만수를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뺏어가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계속 하다가 어쨌든 만수는 구본모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장갑 속에 있는 총을 꺼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장갑을 하나만 낀 게 아니라서 하나, 둘, 세 개를 벗겨. 그리고 마지막에 비닐 장갑을 낀 채로 총을 딱 겨눴는데 그 모습을 구본모의 아내인 아라가 뒤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구본모가 예전에 받았던 상패를 들고 와서 만수의 뒤통수를 후리려고 했는데 그걸 만수가 쓱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구본모한테 총을 쏴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막 바닥에 총이 떨어졌다가 서랍장 아래에 들어가서 서로 갖겠다고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집 밖에서 아라가 구본모한테 총을 쏴버려요. 갑자기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은 실직한 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실직한 이후에 그 대처가 문제라고! 하지만 구본모는 총을 맞고 결국에 죽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만수한테도 막 총을 쏘면서 쫓아가는데 결국 만수는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총을 되찾아야 하니까 다시 구본모의 집에 야밤에 찾아갔는데 아라랑 그 젊은 연극 배우가 구본모의 시체를 매장하고 있었던 거야. 만수의 권총이랑 같이. 그래서 거기서 땅을 다시 파가지고 회수를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만수와 아내의 사이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회사 면접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한 달도 안 돼서 3,000km나 타고 무슨 고무장화 같은 걸 입고 다녀. 계속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따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만수가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만수도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테니스를 치면서 알게 된 젊은 치과 의사랑 같이 댄스 파티에서 어울리는 걸 보고 그 새끼랑 잤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 사실 만수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예전에 술 먹고 아들을 때린 적도 있었고 지금은 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만수가 술 취해서 깽판을 치는 것 같아서 아내가 막 의심을 해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술 냄새를 맡는데 뭐 알고 보니까 술은 안 마신 상태였죠. 그렇게 만수와 아내의 부부싸움은 흐지부지 됐는데 만수는 그 다음 목표 차승원님이 연기한 고시조에게 접근합니다. 고시조는 직장에서 잘린 이후에 구두가게 직원으로 되게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딸한테 구두를 사주고 싶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만수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러고 만수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일부러 해안도로 쪽에서 차가 고장난 것처럼 보닛을 열어놓고는 가게 문을 닫고 뒤따라온 고시조를 노린 거죠. 고시조의 이력서에서 기계 정비를 할 줄 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걸 노리고 고시조가 차를 보고 있는 틈을 타서 고시조에게 총을 겨눴지만 바로 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총을 쏘려고 했는데 아직은 사람 죽이는 게 무서워가지고 바로 못 쐈지만 결국에는 총을 쏴가지고 고시조를 죽이고 나서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간 거죠.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수의 아들인 시원이가 친구 동호와 함께 동호 아빠의 핸드폰 가게에서 야밤에 핸드폰을 싹 다 턴 거야. 가세가 자꾸 기우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오니까 만수는 자기가 걸린 줄 알고 저희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말했는데 경찰들이 자기를 안 잡고 지나쳐서는 아들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애비 노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바꿔버리죠. 어쨌든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동호 아빠를 만나가지고 없던 일로 합시다 이랬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기가 차죠. 그래서 만수가 그 핸드폰 가게에서 동호 아빠가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에 아들이 저지른 사건은 없던 일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방에 숨겨둔 핸드폰을 찾았는데 거기서 아내 모르게 담배랑 라이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아들한테만 슬쩍 주면서 엄마는 모르니까 네가 직접 버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원래는 고시조를 묻으려고 파놓은 땅에 핸드폰을 다 묻고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만수의 아버지가 월남전을 다녀온 이후에 정신이 불안정했었는데 그때 운영하던 돼지 농장에 전염병이 돌아서 돼지 2만 마리를 생매장했다고 해요. 그걸 못 견딘 아버지는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고시조의 시체를 처리해야 하니까 한밤중에 만수가 가꾸던 온실에 천막을 다 쳐놓고 시체를 꺼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락방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던 아들이 고시조의 시체를 살짝 본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돌아갔는데 만수는 고시조의 시체를 전기톱으로 토막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만수가 온실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분재에 사용하는 아주 두꺼운 철사가 있어요. 분재의 가지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방향을 꺾을 때 쓰는 건데 그 두꺼운 철사로 고시조의 시체를 마치 햄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자루에 집어넣고는 사과나무 밑에다 묻어버리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사법경찰 2명이 찾아와서는 파피루스의 면접을 봤던 구본모와 고시조 이 2명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시조가 죽은 장소에서 북한제 권총의 탄피가 발견됐다고 말이죠. 그때 총을 쏘고 나서 땅에 떨어진 탄피를 미처 챙기지 못한 거야. 현역이었으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만수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데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만수의 아내가 집에 있던 만수 아버지의 실제 권총을 만져봤는데 그게 프라모델로 바꿔치기 된 걸 눈치채요. 그렇지만 만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이후에 이제 만수는 마지막 목표인 최선출한테 찾아가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구한 산장으로 혼자 가던 최선출을 따라가서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고 꼬드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출이랑 둘이서 술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만수는 최선출 몰래 술을 마시지 않고 스텐 그릇에 그냥 버리기만 해요. 둘이 술을 같이 마시면서 이제는 거의 뭐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만수가 최선출한테 회사 일이 힘드니까 인원 충원해달라 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을 해요. 하지만 최선출이 윗사람들한테 그런 건 안 통할 거라고 말해서 최선출을 꼬드기는 건 단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최선출이 갑자기 눈앞에서 술잔을 탁
들이대고 기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술을 안 마시다가 금주를 깨버리게 돼요. 그런 다음에 최선출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맥주를 거의 1리터짜리에다가 양주샷 하나를 담궈서 원샷을 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술에 취한 만수가 갑자기 부엌 쪽으로 가서 벤치를 찾은 다음에 자꾸 통증이 느껴지는 그 시꺼먼 충치를 자기가 직접 뽑아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던 양심을 이제는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선출이랑 둘이서 그냥 불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안 하고 그냥 가면 구본모랑 고시조 그 둘이 죽은 건 개죽음인 거잖아, 이렇게 소름 돋는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선출한테 술을 막 먹인 다음에 얼굴에 랩을 감아요. 술 취해서 토를 하면은 그대로 지식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와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와요. 아내가 왜 전화를 했냐면, 아들이 그때 온실에서 고시조의 시체를 보고 나서 아빠가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낸 것 같다는 트라우마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밑에 아빠가 시체를 묻은 것 같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사과나무 밑에를 팠는데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아내가 만수한테 전화로 뭐라고 말했냐면,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이렇게 말해요. 만수가 살인까지 하는 거를 그냥 눈 감아 주겠다는 뉘앙스였던 거죠. 그런 다음에 아내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토막내서 밑에 묻어놨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들을 안심시켜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서 만수는 최선출이 마치 술을 먹다가 혼자 죽은 것처럼 현장을 위장시켜 놓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복경찰 2명이 또 찾아왔어요. 구본모와 고시조의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사실 구본모와 고시조가 둘이 아는 사이였는데 예전에 대전 출장을 한번 간 뒤에 회사에서 잘린 거야. 구본모의 아내인 아라가 그것 때문에 구본모가 권총으로 고시조를 죽이고 사라졌다고 거짓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연극배우였으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야, 경찰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범죄로 끝나고 만수는 드디어 파피루스에 가서 합격 사실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파피루스의 면접관 측에서 자기가 태양제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 또 이뤄질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만수는 다음날 파피루스가 아니라 문제지에 첫 출근을 하게 되고, 포크레인에 달린 전기톱으로 나무들이 잘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의 평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 것 같았는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인 만수가 햇빛이 비칠 때마다 자꾸만 그늘로 피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수라는 인물이 진실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만수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현실에서 많이 봐왔던 하나의 인간 군상을 되새길 수 있었죠. 소셜 뱀파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감추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만수의 딸이 자폐로 보이긴 하지만 혼자서 스케치북에 막 점 같은 거를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그게 이제 결말에 도달하니까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림 자체는 나무의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알고 보니까 첼로 악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까 드디어 만수의 딸이 집에서 이제 첼로를 완전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 다음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약간 인상 깊었던 기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물 치환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서로 다른 인물이 얼마나 다르게 대처하는가, 혹은 얼마나 비슷하게 대처하는가,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박찬욱 감독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시나리오의 멋진 짜임새를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두 영화는 서로 반대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생충에서는 송강호 가족이 처음에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들어가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즐겁게 사는 듯한 희극적 구조였다가 갑자기 지하에서 진짜 기생충을 발견하고는 그 뒤로 서사의 구조가 인물들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 비극적 구조로 전환이 되죠. 그와 반면에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주인공인 만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서 가세가 무너지는 비극적 구조였다가 경쟁자를 한 명씩 죽이면서 만수의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는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며 행복을 되찾는 희극적 구조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 서사 구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예술 이론에 따르면 대중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서사는 비극 서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아주 몰락하는 그런 서사가 우리한테 잘 먹히는 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이번에 그 법칙에 따르지 않고 희극적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도전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등 관계에 있어서 두 영화 사이에 비교할 점이 있는데, 기생충에서는 하층민과 부자 사이의 수직적인 계급 갈등이었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취업 경쟁자들 간의 수평적인 갈등을 보이는데, 특히나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 노동자의 입지가 감소하는 요즘 시대의 실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은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간의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부터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해 동족 간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본 영화였는데 기대했던 만큼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후기를 마치겠습니다.